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준효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봐야 될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쭉 골라주셨는데 기술주 얘기는 일단 좀 빠져있거든요.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첫 번째로 자동차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6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냈고요. 현대차는 이제 역사상 고점을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30만 원 돌파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요. 지난주 후반에 저희 중간 배당 얘기도 해봤는데 현대차 하면 또 중간 배당을 노리고 짧게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랠리 펼치다가 목요일 금요일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이번 주는 어떨지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뭐 1390원까지 간 환율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뭐 일정 부분 실적을 또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야 뭐 7월 말에 나올 테니까 인베스터 데이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라고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약간 모멘텀이 꺾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량 기준으로 늘고 있는 성장은 이어지고 있으나 뭔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충돌을 조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오늘 이 자동차주를 얘기해야 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판매량이 살짝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한국에서는 전기차는 뚜렷하게 하향세고 나머지 자동차는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그래서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랜저 같은 일부 차종은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견조한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차의 3대 축은 아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 우리나라 3대 축입니다. 여기서 각각 100만 대 이상씩을 팔면서 이제 인도를 4대 축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 뭐 미국과 우리나라 별 영향 없다라고 말씀드리셨는데 지금 유럽 쪽을 보시면 조금은 눈에 띄는 모습이 MS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5월 판매에서는 전기차,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대거 줄었는데 그중에서 뭐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타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대거 늘었는데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약진을 보이지 못하고,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보이는 유럽 시장의 모습이 뭐 이번 한 달만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저 MS가 고점에서 스물스물 떨어지고 있는 것은 140만 대 이상 팔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기아차가 5월 달에는 점유율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V3라고 하는 어떤 신차,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가져감으로써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일단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셨던 이벤트를 앞두고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7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올 이슈가 6월 말로 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뭐 큰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뉴스는 또 6월 말 7월 초에 반영되면서 7월 달에 실적 발표될 때는 생각보다 탄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큰 이슈를 나왔던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 얘기는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제한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결국 이 두 가지 모멘텀 충돌을 과연 6월 말 7월 초 넘어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찍히는 숫자, 이 판매량이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게 될 텐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각각의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에서 이 EV3라는 전기차 볼륨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품 쪽에서는 HL만도와 SL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최소한 보유 정도의 관점, 뭐 조정 시의 매수 정도의 관점은 유지하고 있으나, 아무리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찍어주는 자동차 판매량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저는 이건 좀 조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자동차 부품이든 뭐 완성차든 가림없이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전반적인 밸류가 매우 싸 보이지만 글로벌 자동차와 비교해 봤을 때 피어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싸지 않다. 오히려 비싼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제가 보는 종목은 뭐 변함없이 기아와 더불어서 그 HL만도, SL 같은 종목군들을 여전히 뭐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아만 놓고 보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시가총액 6위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와 격차가 별로 안 나고 기아가 현재 상황에서 위쪽으로 한 15% 정도 더 오르면 현대차랑 시가총액이 역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혹시 네. 그 가능성도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그다음에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데 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향후 신차 라인업 자체가 기아차가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아차의 뭐 EV3나 EV4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팔고 있는 EV5는 뭐 중국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모델들이 글로벌로 와서 적정한 가격에 뭐 전기차를 앞으로 팔 수 있다면은 저는 이것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뭐 기아차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을 가능성 뭐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 유럽연합 쪽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이 각각의 안보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 이 주중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그때 루마니아 쪽에서의 수주 소식, 폴란드 2차 이 방산 수출도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방산주들 지난 한 주 동안에 크게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 관심을 이번 주까지 이어가 봐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 기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방산주가 뭐 지난주에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방산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방위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K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방산주들,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는 납기 기일에 대한 어떤 강점이라든지 또는 가성비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러브콜을 좀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루마니아 이슈도 있었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이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 때까지는 사실 글로벌 주요 국가, 경쟁 국가들 대비했을 때는 국내 방산주가 조금 이익이 좀 덜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격 매력이 더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국내 방산 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해외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률을 더 높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봤을 때는 하반기 때 글로벌 방산 기업들보다 국내 방산 기업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지금 화면에 있는 지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기 때는 조금 주춤했지만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K방산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체별로도 지금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해명 공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어떤 해명이냐면 규모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뉴스상으로는 좀 너무 이게 확정된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뭐 확정은 된 거고요. 다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만 좀 더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폴란드 2차 K9 자주포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 같은 곳에 또 K2 전차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리온 수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죠. 미국에 이제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은 거의 최초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또는 함정 건조 이쪽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두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의 모멘텀을 보고 계신데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놓여 있는 방산주들이 대부분이고 또 증권가에서 내놓은 목표가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약간은 좀 상회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들고 계신 분들은 과연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도 예상대로 진행이 됐던 것처럼 추가적인 폴란드라든지 이쪽에서의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당연히 방산기업의 주가에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지만 당연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 해외 시장에서 어떤 수주 기대감이 있고 전례가 좀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고점을 만들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 만들고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 만들 때까지는 접근을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보시고 접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 기업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내에서도 또 종목을 압축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유 보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정유주들을 유가 얼마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드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요즘 정유주들은 개별적인 이슈들 상당히 많죠. SK이노베이션은 ENS와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왔고 GS그룹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등했습니다. 대형거래 프로젝트 전략회의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더 본업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정유주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춰야 되나요? 김 이사님. 네, 일단 지금 세 종목의 특성이 다 다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주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오일뱅크도 있지만 오일뱅크는 너무 좀 깊숙이 숨어 있어서 H현대 안에. 그래서 드러나 있는 그런 종목,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세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세 종목이 모두 모멘텀이 지금 다르죠. 근데 이제 본업의 전반적인 대로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 종목들은 각각 투자 전략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 투자 전략이 다르다. 어떻게 해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정제 마진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제 마진은 이게 지금 단순 마진, 복합 정제 마진이 있지만 이게 레깅돼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돼서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폭 고리를 복합 정제 마진이 살짝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는 복합 정제 마진이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그다음에 3분기 초반의 실적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게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정제 업종의 실적은 좋지가 않고요. 유가는 여전히 80달러 부근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과거에 좀 비교적 싼 가격에 샀던 그 유가에 대한 그 재고평가 이익이라도 있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유가도 지금 정체 양상이니까 이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근거가 약간은 조금 기우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리포트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도 유난히 더울 거다 이런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태풍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 미국 쪽에 재고 부족이 오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제품 마진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우제 같은 그런 분석인데요. 그게 과연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제 마진이 올라갈 거냐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들은 각각의 조금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좀 그나마 나아 보이는지 각각의 대응 전략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먼저 SO일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뭐 수급을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정말 퓨어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퓨어하냐? 정제마진 올라갈 때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요. 정제마진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떨어집니다. 실적은 레깅돼서 반영되지만 주가는 지금 정제마진과 거의 동일하게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SO일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정제마진이 확실하게 터닝하면 주가가 밀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수급은 뭔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고 모멘텀이 붙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정말로 ENS와 합병할 때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게 할지 아니면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SK ENS에게 유리하게 할지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또 엄청나게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급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연초부터 들어왔던 이 물량이 소위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전일 20% 넘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0.4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0.4배도 아마 안 될걸요?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대항거래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LNG 저유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LNG와 관련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GS그룹의 전체적인 발전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너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밸류업 기대감도 있겠지만 저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꽤 올라가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3사 중에서 천연가스 가격과 가장 연동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GS라고 보고 있어서 뭐 GS 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긴 부담스러울 텐데 좀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정유주 3사 중에서는 GS를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쪽도 이슈가 있죠.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관련된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도 이슈가 좀 됐었죠. 일단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30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다 보니 많은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기업들이 계속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었는데 최대 원전 한 4기 정도까지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초대형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테이블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이제 2파전을 갔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의 어떤 이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우리나라의 한수원,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야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적으로 보면은 일단 다음 달 중순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어떤 강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이제 언론 쪽에서도 체코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어떤 건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어떤 UAE에서 있었던 어떤 프로젝트 전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라든지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가격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설 단가가 3,500달러 정도 수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5,800달러 수준, 그다음에 프랑스는 7,900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어필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원전도 계속적으로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저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이 체코가 이제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또 유럽 시장에서도 계속 원전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지금 한전 기술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원전이라든지 원자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매출이 좀 인식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수주가 또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뭐 한전 KPS 같은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낙수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한전 KPS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